황가와 김가의 시사정담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황가고 김용은 김가고 네. 시사정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정담도 시사도 이제 보통 떼시자에 일사자 쓰는 시사라는데 네. 시사 뭐 보여준다 뭐 이런 걸 정담인데 의미한다. 정담도 그렇죠. 뜻정자에서 정담을 하면 그냥 그렇죠. 오손도손 나누는 이야기 뭐 그런 걸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야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지금 김영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나누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됐는데 다음은 이재명일까요? 하는 이 사연에 대해서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네. 정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지금 황심소에 나왔다. 이 말이네요. AI 사연 좀 한번 읽어주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며 한창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인허가부터 단계별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든 사업이라 윗선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졌다는 거 그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인허가 단계부터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결제가 없으면 진행을 하기 힘든 사업이면 그 최종 윗선은 당연히 이재명 시장이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왜 불거져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이미 대장동 스캔들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0.79포인트 짜리로 낙선했잖아요. 제가 여기 좀 배경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누가 잡혀가냐 이런 데 관심 갖고 그러면 세상 살기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어떻게 나도 이런 식으로 돈을 한번 벌어볼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본인이 그러면 김만배나 남욱 변호사 같은 그 사람 김만배 정도는 본인도 잘 알잖아요. 아니 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화천대유가 저게 뭐 천하동인도 있는데요. 주역의 괴를 가지고 그러게. 뭐 불타듯이 돈을 많이 버는데 화천대유 이름을 줬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김만배 남욱처럼 돈을 벌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했어요. 그러게요. 그 대한민국이 1960년 박정희 시대 개발연대를 하고 난 이후로 부의 원천은 부동산이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사람들은 네. 되게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 인간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부동산 공부는 많이 하고 정작 손에 부동산으로 돈을 지지는 못한 인간.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거는 연구가 할 짓이고. 그런데 우리 일단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 자금을 마련했다고 지난 대선에 이미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그게 성남시와 관련이 되느냐를 아니 성남시에서 관련되는 택지 개발이니까 당연히 성남시가 관련이 되고 그거를 이재명 시장이 시장할 때 그 밑에 있던 정진상하고 김용이 뭐 누구예요 유모 씨 하고 해가지고 그게 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이 개발하는데 성남시가 그 끼어드느냐에 그게 좀 역사가 이제 좀 보면 되는데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강제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대건설 옆에 있는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런 데서 다 이제 땅을 이제 쟁여놓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땅을 쟁여놓고 시작하니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강제 매각을 시켰어요. 니들이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내라. 그 다음에 IMF가 넘어오면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되면서 건설사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사가지고 그 땅 위에서 이거 건설사들은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 땅을 사가지고 좋은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내가 거기다 뭐 자재 사가지고 쭉쭉 아파트 올리면 끝나는 일인데 이게 땅을 사놓으면 자기 자본의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부채비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시행사업이라는 게 건설사와 관계없이 생긴 거죠. 바로 화천대유가 시행사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네. 어디 돈 좀 벌 수는 있겠어요? 지금 제가 여러 군데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앞에 누군가 이래가지고 돈 벌었다. 나도 이래서 돈 벌어 보겠다 하는 경우는 되게 돈 못 번 사람이 하는 소리인데 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지금 뭐가 문제인지 난 사실 이 사연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AI 한번 더 읽어봐줘요. 그럼에도 대장동 핵심 인물 4명,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돼가지고 그 개발 인허가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 결재라고 그러나요? 네. 그러고 해서 다 일어났고 또 이재명 시장이 언젠가 대선 후보 전인가에 이 대장동은 본인이 나름대로 다 했다라고까지 언론 인터뷰인지 어디서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단군 이래 가장 공익 환수를 많이 한 건수라. 이재명 시장은 자기 나름대로 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과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시행을 해서 시행사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경기도뿐만 아니고 뭐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1단계가 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주와 인허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김영, 네. 내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하고 이 병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와인과 샴페인을 그 저녁에 테이블에 같이 먹는데 한 서너 병을 같이 마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 마시길래 내가 옆에 계시는 회장님한테 여쭤봤어. 저분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분 이 건설 시행을 하셔가지고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한 15년, 20년 전쯤 되겠죠. 그때 시행 하나 할 때마다 한 2천억 끌어들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그렇게 봅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놀랍잖아요. 그 시행이 뭔가. 그래서 나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교수님 따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땅 모아가지고 이 건설사 불러가지고 그 아파트 지어가지고 나눠주고 하면 대충 한 번 할 때마다 1,000억, 2,000억이 남는 그런 일이 시행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구조입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걸 그렇게 어렵게 뭔가 엄청 이 책 보고 공부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행사들이 그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당연히 수도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하죠. 성남, 용인, 광주 뭐 이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장들, 시의원들 그렇죠. 다 감옥 가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시행사에 의한 지역 개발 사업들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지역 단체장이 감옥을 가는 거예요? 첫째, 토지를 구입하는 것들이 국유지도 있을 수도 있고 시유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국유지 같은 것들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토지수용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고 한다 하면은 시유지 국유지를 내주는데 재벌들이 땅을 다 사가지고 그때 떼돈을 벌었던 게 아파트 분양에서도 벌었지만은 싸게 사들었던 거, 20년, 30년 묵었던 땅 같은 것들을 시가와 현실화하면서 떼돈을 벌었던 것처럼 시행사도 그 땅을 얼마의 가격에 사서 그리고 우리가 또 좀 들어가면 아파트 건설하다 보면 또 여기에 또 공용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몇 대 몇으로 하느냐. 그거를 시와 정부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설정함에 따라서 이 개발 사업자들의 이익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지금 김영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사하고 네. 손을 맞잡아 가지고 이 땅을 개발을 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잡혀 들어가게 돼 있다. 걸면 걸린다 하는 일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저 성남 도시개발기획본부장 유동규가 이 그 성남 대장동의 땅을 네. 이 시행사하고 했다 하면 이미 이재명 시장이 잡혀갈 그는 너무나 명백백한 일을 이미 벌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성남개발공사라는 것들이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수도권 같은 것도 그 국토부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김포개발공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들이 자기 관할하에서 개발공사를 해가지고 그 개발 사업에 불가피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걸 노려서 아시다시피 개발공사라는 것들은 그 땅을 얼마에 또 공급해 주느냐 그리고 그 개발을 공사를 하면서 도로는 또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공원 하나하나들의 그 계약들이 이 개발 사업자들에게는 엄청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시공사가 뭐 2천억을 갖고 가느냐 4천억을 갖고 오느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재명 이 후보가 시장 시절에 본인이 가장 공익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를 받은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이유가 이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갈 거를 성남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이익을 만들어냈다. 그러다 봐야 되겠죠. 읽어주세요.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강한 배신감을 느낀 유 전 본부장의 태도가 바뀌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윗선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이 윗선이 이재명 대표라는 의혹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이 질문은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나름대로 그동안 뭐 모른다 이게 다 내가 했다든지 내 책임이다 뭐 이러면서 본인 선에서 이 어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검찰에 구속도 되고 또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특히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 본부장을 잘 안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뭔 소리야? 그런 말단 친구를 내가 어떻게 알아? 적어도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지 내 정치적 동지고 내하고 함께 그걸 했지. 걔 뭐 부동산 업자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이 바로 저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사실 이 모든 거는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다 라고 지금 고백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 수사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 일이 끝나는 거는 이제 사법부에 가서 이제 대법원 가서 이제 3심 판결을 나면 이제 그 진실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진실이라는 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 다 받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눈동자가 막 돌아가네. 이 사법적인 판단 운운하는 거는 그냥 다 지금까지 법치 국가인 것처럼 폼 잡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이재명 씨가 뭐 형을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라고 했어.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검찰이 윗선 수사까지 해가지고 윗선이 이재명 대표라는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미 검찰은 이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윗선은 이재명이야. 그래, 그럼 윗선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관련된 사람들 정언으로 아니면 자백으로 밝혀내.
이 완전히 뭐 일제시대 그- 때 독립투사 잡아가지고 고문하던 이 회유하던 어째가지고 정언하게 만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첨단 수사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계신 분들은 이 정언하는 사람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판결이나 사건의 이 전모를 바꾸는 게 기본 장기로 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한 마음에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이제 뭐 세상에서. 사람의 깊은 심층 심리 말고 역사의 심판, 하느님의 심판 아니, 난 말고 심리학자니까 그러니까 심층 심리만 다루는 거야. 진실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팩트라고 인정하는 거는 검찰 수사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발부한 구속영장 이게 그리고 이제 국가 법원의 심판 권력이 이 죄 없는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있는 인간은 더 죄인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형식 논리가 검찰 수사와 이 재판 사법부의 판단 운운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인간의 마음을 읽고 또 인간이 보이는 모든 행동의 근원에 깔려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거니까 뻔한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질문한 분은 그렇죠. 이재명 씨를 구속해서 잡아넣는 게 조작일 수도 있고 억지로 윗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런 심리를 깔고 질문하시는 거군요. 그런 심리를 까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는 진짜 윗선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윗선 수사를 안 했나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잡아넣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놔요. 대통령도 잡아놓은 나라에 구속시킨 나라에서 뭐 아니 이재명 씨가 대통령 후보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거의 진전이 없었잖아요. 그때 저쪽 정부였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니까 문재인 정부고 민주당 후보로 넣은 후보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잡아놓으려고 한다. 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경찰이 검찰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가지고 질문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죄는 정권이 바뀐 죄밖에 없다. 어떤 사람의 죄라는 거는 이재명 사실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이런 대장동 수사가 다시 재개가 되고 유동규나 이런 사람이 내가 지은 죄값은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나오죠. 우리나라의 검찰이 욕을 먹는 이유가 죽은 권력만 이제 잡아넣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왜 산 권력을 잡아넣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 다 빠지고 이제 정권 물러난 뒷다리를 물고서 왜 이렇게 치사하게 그러게 하는데 검찰이 그래요, 그러면. 아니 검찰에 있는 친구들이 그럼 죽어 있는 권력을 잡아야지 그놈들이 살아있을 때 겁을 내지. 그렇죠. 권력은 죽었다 살아있는 건 잡을 수가 없고 그렇죠. 죽은 놈이라도 잡아야지.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그렇죠. 이재명이 5년 끝나고 난데 대장동 의혹이 사라지느냐. 그럼 검찰이 또 그 이재명 물러난 대통령과 그 일당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일어나죠. 지금 그러면 그 MB 대통령 또 물러나고서 지금 물러나고 감옥 갔지 나서 않습니까? 감옥 갔던 게 그거였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갔다가 풀려난 것도 그거다. 그렇죠.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검찰의 우리가 이제 검찰 요금 바지로 매일 먹는데 네. 니들은 말이야 꼭 어떻게 하이아나처럼 죽은 짐승만 뜯어먹고 그러는데 그럼 죽은 놈이라도 하이아나라고 그러는군요. 죽은 놈이라도 뜯어 먹어야지 산 놈이 겁을 내지.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정권이 더군다나 대통령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되고 난 이후에 형사소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헌법으로. 그렇죠. 그거는 기소 정지 상태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사건이 대통령이 되고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수사해서 잡아놓겠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의 진짜 죄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떨어졌다는 그 죄가 대장동 사건의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네요. 그렇지만 검찰이 하는 것들이 네. 자 이거를 검찰이 그렇다고 잣대를 왜곡해가지고서
없는 죄를 그리고 이재명 아니 씨에 대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은 죽은 놈만 죽은 권력만 때려잡는다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경향이 있고 본인도 또 이거로 검찰의 명예훼손으로 산 놈도 좀 잡아놓고 하지만 큰 그렇죠. 거악은 철폐를 하는 게 아니라 살살 거악은 그냥 살살 건드리고 나중에 이제 조무래기 악들을 잡아 넣음으로써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시사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사한다. 그러니까 검찰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와. 그러면 김용은 검수완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소리네요. 그 검찰에 대한 좀 뭐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검수완박까지 지금 오고 있지만은 네.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우리의 사법 체계고 검찰이 그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독점을 하는 것들은 지난 80년간 우리의 형사 사법 체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검찰이 얄밉고 하다고 해서 과연 그리고 수사의 경험과 역량들은 다 지금 검찰에 있는데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는 거는 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부 다 그냥 일거에 뜯어 고치는 건데 그것도 검찰에 대한 불신, 뭐 대통령을 뭐 논두렁 시계로 뭐 죽였다 뭐 이런 것들 하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황심소 구독,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후죽순 상담센터와 정신과가 생겨났지만 막상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전문가는 누구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요? 위로나 공감을 넘어 개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고 삶을 변화시킬 전략도 같이 찾아주는 전문가, 전문 서비스에 대해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내가 직접 나의 마음을 알아보면서 나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진 않을까요? 나의 문제도 파악하여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이런 상상과 기대, WPI 초급 워크숍을 통해 구체화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특정 유형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특성,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정확히 찍어 나타내어 마음의 MRI로 비유되는 WPI 검사는 한국인의 마음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진단 방법입니다. 셜록 황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한국인의 심리를 연구한 황상민 박사님의 직강으로 WPI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WPI 상담가로 발전할 수 있는 시간. 당신이 상상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이제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시대에 새롭게 바뀌어진 WPI 초급과정. 온라인 원격 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WPI 초급과정 워크숍. 강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오전에 WPI 상담 코칭 과정 소개, 인간의 성격과 WPI 성격 구조에 대한 이해. 오후에는 멘토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과 WPI 상의 5가지 자기평가 유형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황 박사님께서 직접 참가자들의 프로파일을 해석해 주시고 내 사연에 대한 1: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